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위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바로 퇴사했다는 한마디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 나랑 결혼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그만두는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회사에서 나오겠다는 건데,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말을 했었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나는 최대한 당신한테 어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그런 표정을 보여야 돼?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구한 일자리는 평생 다녀도 될 만큼 좋은 곳이라며. 회사 사람들도 다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퇴사하면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잖아. 내가 버는 돈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몰라?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대출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가 넘어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요즘 시기에 취직도 쉽지 않은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상사랑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풀면 되는 거잖아.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대화도 잘 안 통해. 당신은 내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 남편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퇴사를 함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태였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온 남편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아무런 걱정 없이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한숨만 나오게 되었네요. 결혼 초기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왔었는데 집에서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데 남편은 도통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화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려고 나 속인 거냐고.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 해당되는 거 알지? 나한테 어떤 상황인지 말도 안 해주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당신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내 속이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을 해봐. 내가 하루 종일 놀았을 것 같아? 나도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가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게임 좀 했던 것뿐인데 당신이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몇 군데 면접 자리 알아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조급하면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봐. 나도 적은 나이 아니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니까 숨 막히게 계속 뒤에서 긁어대면 금방 지친다고. 그럼 면접 자리 잡혀 있는 거 나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봐. 당신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어디 면접 보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보여주었는데 3군데의 면접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본 저는 안심이 되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전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만 보고 있길래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아니냐고 다시 되묻자 남편은 3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저를 힘 빠지게 만들었네요. 그날 잘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알아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주말에 잠깐 다녀와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신 손 잡을 기분 아니니까 이거 놓고 얘기해.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내 마음 전혀 풀리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랑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 지금 퇴사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선 알지 못하셔. 내가 퇴사했다는 말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입단속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기분이 안 좋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럼 약속 하나만 해줘. 당신 퇴사한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퇴사했다는 거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뒤에 시댁 현관문을 열며 들어갔네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반겨주시길래 표정 관리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네요.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식사 자리를 끝낸 뒤 함께 모여 그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둘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요즘도 연애했을 때랑 똑같아? 보통 결혼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동서랑 서방님은 한창 깨가 쏟아질 때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은 잘하고 있고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계획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 생각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도 계획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요즘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웬만하면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세아가는 왜 말이 없니? 아, 네,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아이를 키울 때 불안하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선 힘들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 생각할 게 뭐 있니? 너희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대출이야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마흔이다. 동서가 여자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머님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원 한 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서방님 혹시 생각 있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도 좋고 가족이니까 승희 아빠가 더 신경 써서 챙겨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는 일반 직원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승희 아빠가 서방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서방님이 좋다면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저번에 듣기론 300 초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일하면 400 초반으로 맞춰 드릴게요.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동서가 임신도 하게 되면 휴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될 테니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세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면 저희야 정말 좋죠. 솔직히 빚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난 이후에나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큰형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불편하고 힘든 거야. 지금 당장 결정은 힘들 것 같은데? 형수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동안 사람 써보셔서 알잖아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남편과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뒷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좋은 기회니까 형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내일부터 당장 형님 회사로 들어가도록 해. 싫다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알아? 아무리 지금 상황에 돈이 궁하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려는 건데?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남 눈치 보는 건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래도 가족 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거라고.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다는데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나랑 미래에 태어날 아이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 거냐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아, 그래,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해.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듣겠다. 내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저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째인데 변화되는 건 하나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여주겠다는 걸 거절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자기가 퇴사한 걸 듣게 될까봐 눈치를 보며 저를 진정시켰고 며칠 이내로 답을 주겠다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한참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대화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댁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표정 관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는 냉전 사이가 되어 버렸네요. 며칠 이내로 결정을 내서 답을 주겠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길래 다시 제가 물어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나한테 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당신 일하기로 결정 아직 못한 거야? 아, 그거? 얘기 벌써 끝났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거든. 그래야 오래 일을 하지.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체질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두면 그게 더 손해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일자리 구해보도록 할게. 실망하지 않았지? 며칠간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는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과의 미래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하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전부 없애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정리할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곧 면접을 보러 들어간다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활동적으로 바뀐 모습에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동안 저 혼자 말 못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니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고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형님이 추천해 주신 일자리보다는 보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여유를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울렁거림에 당황해 외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상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기뻐 날뛴 남편은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 줬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뒤따라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계획하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까지 찾아와 버렸으니 남편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며 많은 축복을 주셨고 시모는 임신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아들 손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라. 처음엔 손녀가 참 이뻤는데 셰미가 손녀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딸만 줄줄이 낳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니까 아들 손자 한 번만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만약 딸을 낳게 된다 해도 이뻐해 주실 거죠? 차별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제가 질문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닫으셨어요. 눈빛에선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시모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죠.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아이와 저를 위해 당분간 휴직계를 내야 할 것 같아 제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하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뭐라고? 아니,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퇴사를 하는 건데?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고. 웬만하면 그냥 다니지. 꼭 퇴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니, 사장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 탓으로 돌리잖아.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나와버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쪽을 주냐고.
오래간만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장 눈만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어쩌겠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그래도 6개월 정도 일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모아놓은 돈으로 잠깐만 생활하도록 하자. 당신 회사가 장난이야? 사장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잖아. 이제야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또 일을 저질러?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몇 달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불행만 안겨줄 거야? 왜 이렇게 철없이 구는 건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사장이란 놈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막대한 게 잘못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남편은 저를 보며 답답하다면서 술이나 한잔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6개월 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필 다음 날이 시모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시모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고 남편은 술에 쩔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일자리 구하는 동안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일당직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라며 큰 소리친 뒤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남편은 술이 덜 깨선 온갖 짜증을 내며 자기 얼굴에 찬물을 부었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과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려 하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것 같다며 한층 들떠 계셔서 제가 가진 고민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부인과에 들어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웅크려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좀 전에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면서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원장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아들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양손을 모으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 동안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다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시모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모으고 계셨던 양손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충격받으신 얼굴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되물었고 원장님은 이쁘게 생겼다며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진료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 시모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 남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네요. 결국 이런 시모와 남편과의 문제점들이 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노발대발하며 난리친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일자리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남편은 새벽에 잠깐 집에 들어와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 카페가 앞에 보이길래 단 게 먹고 싶어 과일 주스 하나 먹으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과일 주스 한 잔을 건네받은 뒤에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흠칫 놀라며 어색한 인사를 드리는 사이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명세서와 카드를 낚아채셨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제 배만 불린다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삭인 제 뺨을 명세서로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딸이라서 딸기 주스를 시켜 먹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시더니 제 손에 들고 있던 주스를 빼서 뚜껑을 열은 뒤 머리 위로 부어 버리셨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그 카드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각자 일하면서 모은 월급 중에 일부를 나눠서 생활비를 넣어둔 카드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활비가 지금은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만 꽉 차 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 지금 뭐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퇴사해서 그동안 벌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저번에 형님이 그이한테 같이 일하길 원했었죠? 그때도 퇴사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이 지금 백수라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말을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싶어도 그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중이고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소송 걸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날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저만 버려두시고 집에 돌아가셨죠? 그때 원장님께서 곧바로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거고 어머님도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네요. 사장님,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증인인 거 아시죠? 만삭인 임산부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죠? 카운터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사장님께선 진정하라며 저에게 얼음물을 건네주셨고 그걸 받자마자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PC방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따라온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했는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PC방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동안 게임상에서 만난 여자와 현실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부 밝혀지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에 소송을 걸었고 게임상에서 만났다던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임산부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에게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녀가 아닌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셨지만 백수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며 뒤도 안 보고 큰 소리친 뒤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의 집안에는 역풍이 불었고 남편은 자기 인생 알아서 하겠다며 개차반같이 살다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 찾아와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는 최근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저를 데리고 병원에 함께 가길 원하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제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두 번의 불행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한 대가를 치른 듯 합니다. 앞으로는 제 삶이 조금이나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남자입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오면서 여러 번 말을 했었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줬는데 결국 처가에서는 제 말을 무시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온몸으로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고 처가 집안도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넉넉한 집안들이라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오면서 아내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처제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아내를 통해 듣게 되었어요.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고 있다는 말에 저희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한참 동안 수술실 앞에서 동서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처제를 아내가 진정시키면서 오랜 시간 기다린 결과 수술실에서 나온 동서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고 동서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교통사고로 인해 두 팔이 사라져버려 의사에게 물어보니 양팔만 잃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 또한 기적이라는 말을 해왔네요. 알고 보니 동서는 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생사조차 확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다른 신체 부위는 어느 정도 골절과 타박상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눈앞에서 본 처제는 오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병실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눈을 뜬 동서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 동서 자신도 양팔이 없다는 현실에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동서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봐왔던 동서는 언제나 열심히 살아왔었고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에게도 많은 걸 느끼게 해줄 만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양팔을 잃게 된 동서는 좌절을 했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삶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제도 충격이 상당했는지 동서에게 한탄을 하면서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바엔 세상을 떠나지 그랬냐고 괴로워하면서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네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고 동서가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급한 문제였어요. 동서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활 치료를 권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라 정신을 바로잡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일단 의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네. 의사가 통원 치료 받으면서 생활해도 될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 양팔만 없는 것 뿐이지 다른 일상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고 하셨어. 그리고 앞으로 생활하는 건 우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나 혼자서는 당신 보살피는 거 힘들다고. 나는 일도 해야 되잖아. 엄마가 일손 거들어 주실 분도 구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큰 불만 같은 거 없지? 당신이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 그렇게 동서는 처가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힘내라고 위로의 말을 해준 뒤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지금까지 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오며 살아왔었어요. 어렸을 적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그날 이후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었죠. 동서의 과거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악착같이 돈 벌어 자수성가했고 그 결과 남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유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처제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앞날이 창창한 동서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닥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한쪽 팔만 잃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을 텐데 2 팔을 잃었다는 건 삶을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처가댁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던 동서는 더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처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언제나 좋은 생각만 하고 있던 동서가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내를 통해서 전달받았지만 저희가 처가에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처제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나중에 연락하면 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민했던 시기인 만큼 서로가 조심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처가의 초대를 받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자리에 안 보여 처제에게 물어보니 요즘 심리 상태가 안 좋다면서 혼자 쉬고 싶어 한다고 얘기하길래 방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려 물어봤네요.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양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볼일 보는 것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제 인생은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요. 저에게 더 이상 위로의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든 부딪혀보면 살아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야 현실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살아있으면 안 될 존재였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세상 떠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너무 한탄스럽네요. 그래도 형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어주셔서 버티다 보면 좋아질 거라 믿고 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줄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거야?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진석이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 내가 겪고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격려적으로 좋은 말만 해줄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나도 똑같이 아프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면 정말 많을 거야.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또 다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그래도 진석이 너는 악발이 근성이 있어서 금방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그동안 너를 봐오면서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홀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 봐봐. 누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겠어?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나 또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고 많은 격려가 되었다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가댁에 들어갔을 때와 다르게 살이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처가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 물어보니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밥도 하루에 한 번 주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퇴근하고 나면 볼일 보는 것도 참아야 할 정도로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가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은 동서의 찬밥 신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거실에서 처가 식구들과 웃고 떠들며 TV를 보면서 동서는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의 처제를 따로 불렀어요. 지금 한창 재밌을 땐데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왜 따로 부른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돼요? 처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는다고 생각해? 진석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오늘 볼 일이 있으시다고 4시에 퇴근하셨다며. 그런데 지금 몇 시야? 저녁 11시야. 지금까지 화장실을 안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기에 데리고 있는 건데? 내가 진석이한테 물어보니까 보살펴 주시는 분께서 퇴근하시면 물 한 잔도 일절 주지 않고 먹을 건 구경도 못 한다며? 아직까지 사고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진석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럼 직접 해보시던가요? 옆에서 보살펴 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많이 먹으면 뭐해요? 화장실만 많이 가지. 뒤처리 해주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요? 데리고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처제, 그렇게 안 봤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처제는 남이 아니라 동서의 아내라고.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형부야말로 원래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 인간 보살펴주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럼 직접 하시던지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항상 뒤에서 온갖 착한 척은 혼자서 다 하고 실질적으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이러면 저 인간이 더 싫어진다고요. 처음 아내와 결혼했을 때부터 느꼈던 건 처제는 입이 좀 거칠어서 저와 몇 번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버릇이 없기 때문에 행동들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자기 남편이고 그동안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는데 정작 밥 한 숟갈 뜰 수 없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에서 볼일조차 볼 수 없으니 저도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처갓집이 예전에 한번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도와드렸지만 동서가 처가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 금전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 사정이 어려울 때는 온갖 비위는 다 맞추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유서방 하면서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알랑방귀 끼면서 다 받아내놓고 정작 동서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과거에 도와줬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며 도움을 주는 게 아닌 등을 돌려버린 처가 식구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제가 동서의 위치였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가 아닌 확신이었던 건 처제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는 저희 쪽으로 달려오신 장인 장모님과 아내가 전부 처제의 옆에 서서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것 마냥 따가울 정도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처가 식구들이 뒤에 받쳐주자 처제는 더욱더 기가 올라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처제의 잘못된 행동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처제에게 뭐라고 하는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며 되려 큰 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이 문제는 내 동생이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이 참견하는 거야? 그냥 좀 내버려둬.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야? 동물이야? 한 가정을 위해 그동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집안의 가장이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접해주는 게 맞는 거야? 양팔을 잃었다고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뀔 수가 있지? 지금 당신도 그렇고 처제나 장인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동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것 같네. 부모 없이 자라왔는데 돈은 많으니까 최대한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아니면 말을 해보던가. 형부,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셨다면 그게 맞는 거겠죠. 저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원하는 건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앞으로 저 사람 잘 보살펴 주도록 할게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먹은 게 많으니 이 정도 희생은 받아들여야죠. 이런 말을 듣고 싶으셨어요? 언니는 어떻게 형부랑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애까지나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야? 나보다 언니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정작 와이프인 내가 가만히 있는데 조용한 집구석에 불을 지피고 있어. 이건 자네가 잘못했네. 우리가 유서방에게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면서 희생했는 줄 아나? 그런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떻게 장인이 앞에 있는데 내 딸들에게 소리를 질러? 그럼 자네가 유서방 평생 데리고 살 텐가? 그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이런 분란을 만들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게.
저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제 아내까지 처제의 편에 서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고, 동서가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제가 보살펴 주겠다며 소리를 지른 뒤 방에 들어가 동서를 휠체어에 앉힌 뒤 화장실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게 하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주자 처제와 장인 장모는 얼마나 갈 것 같냐고 저를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네요.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 건데? 왜? 내가 부끄러워? 당신은 볼일 안 봐? 먹고 싸고 하는 건 다 똑같아. 그게 뭐 어때서? 혼자서 고결한 척 하지 마. 당신 것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니까.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돈도 많으면서 사람도 충원해서 야간에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구하면 되는걸. 그거 아까워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 내 집에서 왜 이런 꼴을 봐야 하는 건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당신도 똑같아. 그래도 나랑 같은 의견일 줄 알았는데 정작 처제 편을 들었잖아. 내가 만약에 동서와 같은 처지였다면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왜 아니라고 바로 대답을 못해? 우리가 부부 맞냐? 나는 그동안 빈 껍데기랑 살아왔던 것 같다. 속이 알찬 여자랑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잘못인데 어쩌겠어. 여기까지 해야지. 그럼 애들은 당신은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몰라? 상처받을 애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야? 제발 이성을 찾으라고. 애들이 나를 창피해할까? 당신을 창피할까? 되려 내가 내린 결정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해 줄 거야. 모두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식구들이라고. 저는 동서를 휠체어에 앉힌 뒤 바로 냉장고로 향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죄다 꺼낸 뒤 동서에게 밥까지 떠먹여줬고, 장인 장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저에게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에게 밥을 먹인 뒤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처제가 저와 동서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동서의 얼굴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주워서 확인해 보니 서류 봉투 안에 있던 건 이혼 서류였고,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다시 방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저와 밖으로 나갈 건지 물어보자마자 동서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며 처제의 얼굴은 보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휠체어를 잡고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면 절대로 끝이라고 하길래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돈을 사랑했던 거겠지. 끝이라고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당신 말고도 세상에 여자는 많아. 내가 굳이 당신이랑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장인 장모님이 저렇게 나오시는데 당신이랑 처제가 뭘 보고 배우겠어?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 최대한 빨리 정리해 줄 테니까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서 세상 찾아.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내 입장도 봐줘야 할 거 아냐. 이대로 나랑 인연 끝내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과 함께한 내 인생은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양팔 잃은 저 장애인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하냐고.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는 여자인 것 같아 두 귀를 닫고 휠체어를 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차에 태운 뒤 답답한 마음에 바닷가를 찾아 한참 동안 바람을 쐬고 부모님 댁을 찾았네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동서에게 물어보니 그때 당시 말하지 못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관략근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는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한다고 했는데 동서가 원할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제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은 보살펴 주시는 분이 퇴근하고 나서는 일절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침에 자신을 봐주시는 분께서 뒤처리를 전부 다 해주셨다는 말과 함께 그런 일이 잦아지자 나중에는 밥 먹이는 양까지 전부 다 줄여서 볼일을 최대한 안 보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음식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동서가 야간에도 간병인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제 돈도 못 버는 처지에 더 이상 돈 까먹지 말라며 장인 장모님까지 합세해서 반대했다네요. 오죽했으면 낮에 돌봐주시는 분께서 밥과 음식을 따로 가져와서 동서에게 먹일 정도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고 그제서야 동서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서 저와 함께 지내는 동안 많은 것들을 거리낌 없이 도와주셨고 병원에서는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걸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라며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동서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었네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던 게 처제의 말만 믿고 처가에 방문하지 않았던 게 제일 후회스러웠어요. 당연히 모든 걸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조금의 관심을 더 줬더라면 동서가 영양실조에까지 걸리지 않았을 텐데 처제와 아내의 말만 믿고 움직인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챙겨주고 싶었고 양팔을 잃은 동서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대화도 많이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동서와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내는 저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를 원하길래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네요. 어차피 둘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어.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동안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 사정도 생각을 해줘야지. 나도 힘들었다고. 동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그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처가에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으면서 나한테 한 번도 간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동수한테 영양실조가 왔었대.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의사가 놀라기까지 해?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제발 이성을 되찾으라고. 나랑 애들 생각은 안 해?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도련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한동안 나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만 생각난다고 매일 오열하면서 괴로워했었잖아. 그래서 제부한테 더 동정하는 거 아니냐고. 도련님 세상 떠난 거랑 제부와 연관 짓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신 탓 아니야? 가족여행을 하던 그때 바쁜 동생이랑 안부 전화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갑자기 동생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더니 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근처로 여행 왔으니까
얼굴 좀 보게 나오라는 말에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거잖아. 내가 늦었으니까 다음날 회사 출근에 지장 생기니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렸는데 당신은 내 말 무시하면서 내 동생 설득시켜 나오게 만들다가 사고로 세상 떠난 건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당신 집안이 그동안 부모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를 막대했다는 게 화가 치민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정상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양팔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마음 변하지 않았고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 더 이상 우리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내는 또다시 제 아픈 마음을 들춰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항상 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던 관계를 유지했던 동서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잘못은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고 남으로 살게 되었네요. 아이들도 제가 한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또한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알게 된 건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동서를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지만 저희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동서를 보살펴 주는 데 있어 불편하다고 생각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최대한 서로에게 힘들지 않게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맞춰가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저희 부모님과 제가 진심으로 동서에게 도움을 주니 똑같이 행동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처가에서 생활했다면 안 좋은 것들만 배우며 살았었겠죠. 제가 한 결정 후회 없고 지금의 인생이 저에게는 황금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거의 제 인생은 제 빛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서가 아닌 제 동생이 된 진석이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철인 3종 경기라는 운동인데 함께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 중에 있네요. 사람 사는 인생 뭐 있나요?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인생을 즐기는 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애들이 저에게 갑자기 귓속말로 한마디 속삭였는데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 듯 하네요. 애들이 가끔 아내와 시간을 보냈는데 돈도 많고 좋은 남자라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만날 때마다 아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애들이 선글라스를 벗겼는데 얼굴에 멍자국이 많이 있었다고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처제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던데 아무래도 손버릇이 있는 남자를 만나고 있는 듯 보이네요. 저와는 이혼을 했고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아내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이네요. 제 아이들이 상처 안 받고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희 가족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또한 언제나 꽃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용서받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명한 선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 아들은 평생 결혼 못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말에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렸던 말이라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문제없이 결혼식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눈을 감는 날까지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한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최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날 아들의 불만이 입 밖으로 나왔고 애써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저 또한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결국 한마디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잖아. 둘 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나이가 찰 만큼 찼는데 임신이 바로 되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마음 편히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임신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곧 있으면 40인데 여유 부리고 있다가 결국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그때는 어떡하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겠어요?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없던 아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내 생각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밟아나가면 분명 좋은 소식이 올 거다. 둘 다 건강하다고 진단받았다며. 며느리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자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나이 탓을 하면서 임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렸는지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네요. 아들도 그렇고 저 또한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둘 다 늦은 나이인 만큼 저에게 손주를 하루라도 빨리 안겨주고 싶어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극도로 예민해졌던 거였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었네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제가 집안 정리라도 좀 했을 텐데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너한테 살림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온 것도 아닌데 뭐하러 쓸데없는 데에 힘을 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지. 내 아들이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잔다고 해서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 와봤다. 잠깐 냉장고 좀 봐도 되겠니? 이게 다 뭐야? 설마 지금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먹고 있다는 거니? 도대체 이건 누구 생각이야? 그래야 아이가 빨리 들어선다고 했어요. 동네 분들이 용하다는 데서 전부 다 지어 오셨다는데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제대로 알지도 않고 무작정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는 거니? 너 애 못 가져서 한이라도 맺힌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악덕 시애미도 아니고 애 못 가진다고 닥달하지도 않았는데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니? 나이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너 이러다 한순간에 훅 가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이 저 생각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아이가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이와 제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먹는 건 몸에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은 것들만 전부 다 넣었다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한약들이 어떤 약재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좋은 거라고 입에 털어넣으면 임신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것 같니? 전부 다 폐기 처분할 거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나랑 같이 한약방에서 제대로 진찰받은 뒤에 약 처방받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한 거니? 결국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미련하고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아이를 가지겠다는 집착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거기에 안사돈께서 불을 지피고 계셨다는 게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네요. 무슨 한약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주는 대로 받아 먹은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류도 상당히 많았던 한약들을 전부 다 폐기시켜 버렸고 며느리는 제가 한약들을 전부 다 뜯어서 하수구로 버리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아이 안 가져도 되니까 몸이나 신경 쓰라며 다시 연락할 때까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네요. 그동안 침착하게 며느리를 설득시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까지 차오른 인내심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생긴다면 당연히 집안 경사이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며느리와 달랐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포기하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왔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며느리한테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얼굴 좀 뵙자고 한 이유는 대충 아시겠죠?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저는 단지 은영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 준 것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하신 행동들이 따님을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 한약들 성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종류도 수십 가지던데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먹으라고 그냥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은영이를 데리고 한의원에서 진찰부터 받아야 하는 게 우선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정말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요? 해달라는 거 해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이를 가지고 싶다잖아요. 사부인께서는 손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만들 거라면 저는 원하지 않죠. 제 아들이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다가 이제야 겨우 은영이 만나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려 하는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나이 때문에 결혼 생활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제가 간섭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 딴에도 노력 많이 한 거라고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거야 모르죠. 안사돈께서 애가 들어서는 한약을 준 건지 아니면 영영 임신하지 못하는 한약을 처방해 준 건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자기 폐 아파 낳은 친엄마가 아니니 그 속을 제가 어찌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 좀 해주세요. 늦은 나이에 사돈 어른이랑 재혼하셨으면 적당히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 안사돈 행동이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뭐 어쩌시게요? 사부인이 저한테 뭘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은영이 엄마라고요? 안사돈이 사돈 어른과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며느리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 같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껴온 연륜으로 봤을 때 안사도는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니 더욱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당분간 며느리와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고, 안사돈에게 어느 정도 무언의 경고를 준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건드리면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내비쳐서 그런지 눈치를 살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간을 내서 며느리와 약속을 잡아 예약을 잡아두었던 한의원에서 이런저런 진찰을 받은 뒤에 체질에 맞게 몸에 좋은 한약을 처방받았고 꾸준하게 한의원에 다니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와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대화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갔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간절하게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어서 같이 눈물을 흘렸고 남편과 함께 서둘러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아들도 그날은 시간을 조절해서 일찍 퇴근을 했고 저희 집안의 경사라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며 며느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선명하게 두 줄이 찍혀 있는 임신 진단기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며느리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껴안으며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돈어른은 임신 사실을 알고 계신 거니? 집안 경사인데 당연히 얘기했지. 조만간 얼굴 보자고 하시던.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출산하고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어머님께서 저를 대해주셨던 행동들과 새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살짝 겁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저를 생각해서 임신할 때 좋은 한약이라며 이것저것 주셨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제 몸 상태에 대해 검사 받았을 때 아랫배가 엄청 차가웠다면서요. 그 한약들을 먹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랫배가 너무 쑤실 정도로 아파졌었고 이렇게 먹는 게 맞나 싶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니까 큰 의심 없이 먹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한의원 가서 제대로 절차 밟아 몸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랫배 통증도 사라졌고 차가운 냉기도 없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는지 임신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얼굴 뵙고 만나는 게 무섭기도 하고 불안해서 당분간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새어머니랑 만나시고 난 이후부터 연락도 안 오고 있어요. 배를 쓰다듬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있는데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지만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은 분명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며느리 얼굴을 자주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별탈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며느리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일주일에 4번 정도 관심을 가지며 곁에 있어주다가 일주일에 2번으로 간격을 두었네요. 저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며느리는 산딸을 앞두게 되면서 체력을 많이 보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족탕을 끓여 며느리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네요. 그런데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길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터라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처음 보는 신발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아기 방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급하게 아들과 며느리가 꾸며놓았던 아기 방문을 활짝 여는 순간 며느리는 회개망측한 행태의 모습을 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분리시키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은영아,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은 옳지 않은 거야. 이거 놓으세요. 제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일 뿐이라고요. 사부인 오셨어요? 조금만 늦으셨다면 숨이 넘어갈 뻔했네요.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항상 긴장 늦추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지? 어차피 되돌릴 수 없다고. 은영아, 지금 안사돈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울지만 말고 말을 해야 할지. 오늘 몸이 하도 무거워져서 그이가 입고 갈 셔츠를 다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곧 출산도 하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세탁소에 잠시 다녀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이 주방에서 새어머니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신다는 연락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셨길래 무슨 일인지 여쭤보는 순간 제 눈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그동안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먹고 있었던 건강주스에 알 수 없는 약을 타고 있었다는 걸 목격했다는 말에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 흰색 가루 같은 게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주스 옆에는 찢어져 있던 약봉투가 놓여 있었고 주스에 무언가를 집어넣다가 며느리에게 걸려 몸싸움이 일어났던 걸 알 수 있었네요. 약봉투를 쥐어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구조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에 안사돈의 멱살을 잡으며 앞으로 며느리와 아이에게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엎어진 안사돈이 저와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실토하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경악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며느리는 진통이 시작되었네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나한테 되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잖아? 너랑 너희 아빠 바짓가랑이 잡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임신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둘 다 무시하고 우리를 뿌리치지 않았어? 나는 그때 너희 아빠의 얼굴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았었고 언젠가 마주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매일 분노를 삼키고 있었다. 너희 가족이 한 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내 딸과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모든 걸 잃어버린 나는 사는 게 무의미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내 딸 뒤를 따라가려고 생각하며 도로에 뛰어들려는 순간 10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너희 가족이 나를 붙잡은 거야.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조심하라고 도로 밖으로 부축해주면서 그날은 나를 도와주더라고. 나는 너희 아빠의 얼굴을 한시도 잊지 않았었어. 보자마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너희 가족을 뒤따라 다니기 시작했고, 나 또한 너희 아빠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을 때 과거에 내 딸이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었다고. 처음에는 임신이 되지 않게 온갖 안 좋은 한약을 넣어 먹였지만 내 앞에 걸림돌이 나타난 저 인간 때문에 방법을 바꾼 거야. 태어난 아이한테 차라리 문제가 생겨 평생 동안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네가 즐겨 먹는다던 건강 주스에 그동안 수면제를 타왔지. 임신 중에 복용하게 되면 기형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장애아를 출산했을 때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평생 동안 내 딸과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받았을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었어.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는 거다. 애초부터 너희들이 먼저 잘못한 거라고.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 순간은 봐야 하잖아요. 저희도 당신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알아요?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저희를 붙잡는 바람에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저희가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셨다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고 당신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날을 잊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정인지 알지도 못하셨으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때 당시 주변에 도움 주실 분은 정말 많았잖아요. 그걸 저희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며느리와 안사돈의 사이는 과거에서부터 얽혀 있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그날의 안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두 사람을 통해 듣게 되었지만 문제는 안사돈의 경우 복수를 꿈꾸고 접근을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네요. 결국 며느리는 진통을 호소하면서 때마침 찾아온 구조대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며느리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안사돈을 놔두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며느리는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괜찮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건강 주스만 마시면 잠이 쏟아지길래 만삭이 되면서 피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닥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힘들게 찾아온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출산이 시작되었고 온 가족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네요. 숨을 헐떡이며 찾아온 사돈 어른은 아무것도 모르는지 딸의 상태만 물어보길래 따로 불러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안사돈이 며느리한테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제서야 사돈 어른께서도 전부 다 생각이 나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네요. 사돈 어른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다가 힘겹게 일어나신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어디론가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병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가 무사히 출산했다는 소식에 저희 모두는 긴장하면서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낸 출생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하나 문제없이 뱃속에서 잘 자라준 아이한테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분만실에서 실려 나오는 며느리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의사에게는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의 건강 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길 부탁했어요. 다행히 아이한테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안사돈 때문에 병실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온 건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당장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는지 전부 진술하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저 내 딸과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 때문에 복수의 눈이 멀어 너한테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용서를 해달라고요? 좀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 아빠가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뿌리치고 갔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날 사고 현장을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나도 방금 너희 아빠한테 들었던 거다. 장례식장 비용 전액을 지불하셨다는 걸 이제야 듣게 되었어. 나도 그때는 익명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누군지 알지 못했었는데 내 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지. 그래서 내 딸과 만나고 있던 사위의 가족인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말에 결국 밝혀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단다. 그런데 너희 아빠가 방금 나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주면서 그때 당시 얼굴 보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장례식 비용만 처리해줬다는 말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한테 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며느리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사돈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사돈 어른께서 병실에 들어오셨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던 안사돈을 일으켜 세운 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순간에 며느리와 아이까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질은 가볍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처벌을 내려야 할지 답은 정해져 있지만 형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저희가 안사돈을 얼만큼 용서를 해줬냐에 따라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저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